이번 원내대표 처음에는 좀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인 163명 가운데 무려 68명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간 어떤 개파라던가 미리 갖고 있던 선입견이 없이 투표할 것이라서 친문, 비문 이렇게 갈리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친문으로 분류됐던 김태년 의원이 결선까지 가지도 않고요. 1차 투표에서 82표를 얻으면서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두 분 평론가의 총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맞았습니다. 네. 제가 예상을 한 대목은 김태년 의원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김태년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지금의 민주당과는 맞물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일단은 주류입니다, 주류고 민주당 안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른바 친문 핵심계가 아닙니다. 부엉이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지금 이번에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당권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정책통입니다. 정책통. 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지금 3, 4년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문제입니다. 이번에 정책을 입법화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랜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지금이거든요. 그중에서 딱 맞는 말이고 하나 더 강점은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안팎에서 비토 세력이 거의 없어요. 비토 세력이 없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월한데 나름대로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서의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핵심이 또 친문이야? 이거는 야당과의 협상이나 국민들 볼 때 메시지가 썩 좋지가 않다. 그래서 양쪽이 다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하고 또 범친문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보니까 다수의 초선 의원들도 동의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1차에서 82대 72로 이 정도 되면 크게 이긴 거죠. 어떤 그 결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정책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짚어주셨습니다만 김태년 의원 82, 전해철 의원 72,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9표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도 같고요. 자, 박 교수님의 평가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애초에 언론에서 이번 그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네. 2강 1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강은 김태년, 전해철 두 친문 의원이고 이제 1중은 비주류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었는데 네.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주류가 9표밖에 못 얻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 비주류가 9표밖에 못 얻었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계파 갈등이 있고 이랬으면 좀 이렇게 좀 표가 좀 나뉠 텐데 지금은 사실은 당 내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비주류도 다 친문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친문 두 후보 중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비주류에게 굳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뜻도 민주당이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180석 만들어줬는데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까지 높아요? 네. 당연히 주류 친문이 원내대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금이라도 차기 권력 이런 거 생각하면서 비주류에게 조금 표가 모였던 것들이 이번에는 9표밖에 안 나왔다. 이게 혹시 의미하는 바는 결선 투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비주류로 15표 또는 20표 모인 표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비주류의 표를 9표밖에 안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결과를 낳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두 후보 다 친문 후보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삼철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다른 한 분은 어떻게 됐죠? 이번 선거 총기획자였던 분은 또 잠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잠적을 했는데 그 나머지 한 분을 원내대표로 만든다? 이거는 아까 박선미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물론 누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점에서 김태년 후보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86그룹입니다.
사실은 총선 전에 네. 86그룹에 대해서 용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까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뭐 승리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내대표까지 이제는 또 화려하게 86그룹이 다시 또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좀 그런 점에서 정책통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이제 당은 86그룹이 주도하게 됐다. 이런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86그룹과 소위 친문의 이 결합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끈끈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선거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원팀을 강조를 했거든요.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걸.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번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 경선을 보면 거의 뭐 한 팀이구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는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겠구나. 이런 걸 또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득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까지 배경으로 해서 이제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경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1대 국회 슈퍼여당 177석의 민주당을 이끌면서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임기 후반기,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 나가게 될까요? 앞으로의 과제라든가 행보, 그럼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인사말에서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거 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 경제의 위기. 세계 경제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 추경, 지금 이제 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관련된 이제 추경들에 대해서 국회가 좀 빠른 그런 통과와 그걸 주도하는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경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특히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네. 것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좀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들을 여당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통과시켜내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 네.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의 위성 정당인 한국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들이 많은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수처법을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법 통과가 거칠었으면 이 운영조차도 거칠게 되면은요, 이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야당을 잘 아우르면서 얼마나 공수처법을 부드럽게, 검찰과 공수처 사이를 얼마나 부드럽게, 또 여당과 야당 사이를 얼마나 부드럽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잘 헤쳐나간다 그러면 아마 다음 대선도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려워지면 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임기 후반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과 동시에 또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정말 부드럽게 잘 안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그간의 언론 인터뷰 등등을 보면은요, 국회 개혁을 주창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의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야당과의 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강성입니다. 네. 전해철보다도 더 강성입니다. 강성인데 또 더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강성이만큼 설득력이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의 신뢰, 또 지금 현 당권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을 장악을 해서 한 목소리로 집권 여당의 목소리를 내는 저는 안성맞춤니다. 문제는 야당인데, 저는 야당과 협치는요, 정성호 의원이 당선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표도 없습니다만 네. 누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협치는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 신임 원내대표 여야의 어떤 뭐 퍼스널리티,
또는 그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크다. 자, 그런 구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는 상당히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는 뭐냐면은 협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180석, 세석이 다른 정도로 같습니다만 177석 네. 만 가지고도 웬만한 입법 다 할 수 있어요. 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는 김태년 당선인이 딱 맞는 거죠. 김태년 원내대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강력하게 집권당의 정책 아젠다를 풀어낼 것이다. 네.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반대해도 갑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방금 박시영 교수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석수는 되지만은 정치 여야 관계가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제1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뭘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공청회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최소한 야당을 네. 테이블을 끌어내서 대화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얘기하면 금상첨화죠. 저는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에 입법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과제인데 이인영 전임 원내대표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목소리로 더 충격 있게 또 더 큰 목소리로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아울러서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입법 등등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국정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아마 진행을 해 나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야당과의 관계에서 설득을 통해 좀 더 이끌어내려는 그 과정, 뭐 설사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과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좀 잘 새겼으면 좋겠네요.